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 범위, 즉 학습할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를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학교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제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러니까 제가 맡은 국어교육학의 그 과목의 중간고사를 내기 위해서, 기말고사를 내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다음 그 교육과정은 분석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화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그리고 끝내고 나서 제 이제 컴퓨터의 자료를 찾아봤더니 뭐 학교 문제가 뭐 쌓여 있어요. 저는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읽어보시면 뭐 스키마를 지도하기 위한 자료이다. 괄호안에 기억과 니은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문제는요, 사실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는 이거보다 이제 분량은 적죠. 이것들이 요약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이 요약되어서 제시가 되었었고, 자, 출제된 관점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뭐냐? 2016년도 제가 맡았던, 자, 이해교육론 중간고사 문제예요, 여러분. 2016년도 2학기예요. 거기에 이제 자료에 그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2학기 뭐 중간고사, 2학기 뭐 2학기 기말고사, 또 그다음에 1학기 문학교육론 뭐 이런 식. 근데 제가 이게 2016년도 2학기에 중간고사 문제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요약이 됐고, 그래서 분량이 줄어들어서 이런 문제, 딱 이 관점이죠. 이 관점이 문제가 출제가 됐죠. 언제요? 바로 얼마 전에. 그쵸?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제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기말고사 문제인데요.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입론 단계를 수행한다. 2016년이에요. 이게 출제된 해하고, 이 문제가 출제된 해하고 2016년도하고 그 간격을 비교해 보세요. 2015 교육과정이 나온 지 1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낼 때 학생들에게 이제 정책 토론이 뭔지, 입론이 뭔지 분명히 수업을 했지만 그래도 자료에서 정책 토론의 입론 조건, 입증 책임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의 설명을 가지고 자, 이 자료를 제시했죠.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 이런 자료만 제시되어서 이 자료에서 필수 쟁점에서 빠져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출제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 제가 잠깐만, 이 문제는 제가 이 2016년도 2학기니까 바로 그해 아니면 그 다음에 출제됐을 거예요. 이 관점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죠. 지금 제가 그러니까 뭐 출제를 그 당시에 잘했다가 아니라 교육 과정을 분석하는 능력만 제대로 갖춰도요, 여러분, 사실 학원가에서 비전공자들이 뭐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같이 전문적으로 아주 구체화돼서 깊게 파고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관점을 잡을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2016년도 제 맡은 과목 중간 기말고사를 이렇게 냈는데 이게 교원임명에서 출제됐다, 이걸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방법에 따라서, 공부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 발 한 발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출제될 어떤 관점이나 방향에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언을 하면 교육과정 딱 펼쳐놓고 비포지 정도가 좋겠죠? 펼쳐놓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교육과정. 그래서 정리를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대화, 중학교 1학년, 3학년, 대요, 고등학교 1학년, 심화과목, 이 내용을요, 연계해서, 따로 보지 마시고, 연계해서 정리해서 보러 오시란 말이에요. 같이 묶어서. 아셨죠? 하나로 묶어서 볼 때 효율성이 더 높죠. 그리고 협상, 출제 2번 됐지만 또 출제될 거예요, 곧. 얼마 안 돼서. 곧 하니까 좀 그렇다. 자, 얼마 안 돼서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게 이해입니다. 협상 얼마 전에 출제됐죠. 출제된 지 한 4, 5년만 다시 출제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청중고려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육, 배려하며 말하기는 출제 이루어졌죠. 당연히 저는 저 문제도 중간 기말고사 때 문제를 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사고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맹목적으로 무조건 학원 가서 그냥 밑줄 긋고 외우고 공부하자, 이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 주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끝까지 시간은 끝도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대화의 원리도 다시 출제됐죠, 얼마 전에. 그쵸? 자, 그래서 학습 요소 구체화하고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하학습 내용들, 대화에서 중학교 1학년 3학년께 책은 출제해줘. 적극적 들어주기는 반영하기 또는 재진술하기, 이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오답을 쓴 인간들이 있더군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제시한 겁니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나로 묶어서 봐라. 담화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 내용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묶어서 공부를 해라. 성취기준 학습 요소와 해설에 제시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라. 이건 뭐냐? 자, 이 성취기준을 분석하면요, 이제 해설을 보면 논제는 정책 논제구나. 쟁점은 필수 쟁점을 말하는군. 필수 쟁점은 이런 단계 요소가 있군. 그래서 이 요소를 가지고 출제를 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지난 시간에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지금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제시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관점이 출제가 이루어지는 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성취기준 분석 방법 2-1.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말하기 불안의 문제죠. 말하기 불안은 한번 출제됐어요. 간단하게. 말하기 불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초점이 약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출제될 것이라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개론서 등을 바라보면 말하기 불안의 원인은 인지적 원인, 감정적 원인, 행동적 원인이 제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방법은 이렇게 이성적, 감성적 치료나 인적 재구성, 인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체계적 둔감한 실제 상황 노출법, 행동적인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학적 치료, 화법, 기능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개론서 등을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이건 교육과정이란 말이죠.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 도대체 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 이것만 출제되냐 이거예요. 왜 여기에 맞춰져서 출제되냐 이거예요. 자, 행동적인 원인도 있고, 감정적인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원인도 있고, 그에 따른 방법들이 있어요. 해결 방법들이. 그런데 여기 보죠. 말하기 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게 하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그리고 말하기 불안 감정 자체를 완화하는, 감정 자체니까, 자, 인지적인, 감정적인, 행동적인 문제에서 감정적인 원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왜 이걸 출제했냐 이거예요. 훈련도 도움이 되는데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는 심부 근육의 긴장을 이완하게 하고 특정한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긴장 이완 훈련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긴장의 강도가 높은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긴장 이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상황 노출법. 아하, 그럼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실제 상황 노출법과 체계적 둔감화라는 두 가지 방법은 감정적 원인에 의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상황 노출법이 또 다른 방법으로 있다라는 이걸 힌트로 체계적 둔감화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저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니까 이걸 출제했냐 이거예요. 이것도 출제할 수 있고 이것도 출제할 수 있고 이것도 출제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이유는 분명해요. 그런데 교육과정에 맞춰서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교육과정을 봐보세요, 여러분. 말하기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유창한 말하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며, 이게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 동작을 익혀서 교육과정에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원인과 그에 따른 방법들이 모두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해설에 제시되어 있는 건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제시되어 있어요. 뭐예요? 감정적 원인에 따른 해결 방법만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감정적 원인에 의한 해결 방법.
그래서 왜 말하기 불안해서 이렇게 인지적인, 감정적인 또는 행동적인 원인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딱 맞추어서 중간에 그 감정적 원인에 맞추어서 해결 방법을 물어봤을까? 교육 과정에서 이거 하나만 지금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유창한 말하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이게 뭡니까? 감정적 원인에 의한 불안이에요.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 동작을 익혀 사용함으로써 이게 뭡니까? 자, 그에 따른 전략 중에 하나. 자, 뭡니까? 그에 따른 전략 중에 하나. 앞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체계적 둔감하라는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달리 근본적인 원인, 왜 이걸 출제했는가부터 바라보는 거죠. 간단하게 개론서 가지고 열심히 외웠던 사람들, 뭐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그런데 문제는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맞추어서 출제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맞추어서. 그래서 교육과정 유창한 말하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감정적인 원인.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뭐죠? 체계적 둔감화. 이야, 정확하게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그대로 출제를 했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걸 읽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알면 좀 더 다가갈 수 있겠죠. 두 번째,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 듣는다. 이 성취 기준 딱 보면서 판단하며 듣기, 비판적으로 듣기네, 이게 문제가 되면 어렵겠네 했는데 교육관 해설서에는 이것만 제시되어 있어요.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설득. 이게 교육관 해설이 없이 이 성취 기준만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성취 기준만 바라본다면 사실은 정말 공부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비판적 듣기가 얼마나 많은 학습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설득 전략의 목적은 신념이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데 듣는다. 이 내용과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출제됐던 문제죠. 이거 어디서 출제했죠? 화법 개론서에서 그대로 끌고 와서 출제했어요, 지문은. 여러분들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출제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건 이걸 가지고도 온갖 헛소리, 그러니까 오답, 요즘에는 개자를 붙인 게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마산에 아줌마가 통화를 하면서 개답을 쓴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개론서에 나와 있는 이 문제는 그냥 점수를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자, 또 점수나 의도하는 어떤 목표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던져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오답을 썼다는 것,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더군요. 자, 어쨌든 이것들은 뭐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고 말고 할 시간은 없고요. 뭐 해설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멈춰서 보셔도 되죠. 자, 그 다음 성취 기준 세 가지예요. 성취 기준 학습 요소에 구체화된 지식을 공부해라. 즉, 성취 기준, 협상을 하나 끌고 왔어요. 협상, 성취 기준 2개 중에서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대안을 탐색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학습 요소는 대안 탐색과 의사결정이에요. 개념 나와 있죠. 그리고 단계 나와 있어요. 이 단계 중시할 수밖에 없겠죠. 교육관 해설서에는 딱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개론서에서는 협상과 관련해서 갈등 처리와 협상 전략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서점에서 뽑을 수 있는 화법 개론서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이것만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육과정만 가지고 공부하냐? 아니죠. 자, 이 협상을 다루고 있는 개론서에서는 협상의 개념, 협상의 단계와 그 활동, 그 다음에 갈등 처리 방법, 협상 전략 등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플러스해서 공부해라.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되는데요. 자, 이 세 번째 분석 방법과 관련되는데, 여러분 이 문제 최근에 출제된 문제예요. 가장 최근 출제된 문제인데, 사람들 어디에서 답을 못 썼냐? 이 복합 양식적 특성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창작을 했고요. 창작하는 사람들 많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기억이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고 디귿에서 교사가 들 수 있는 구체적인 예 한 가지를 서술할 것에 오답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오답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 답은 도대체 어디서 끌고 들어와야 되냐? 다시 여러분들 교육과정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이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고 디귿에서 교사가 들 수 있는 것. 자, 교육과정을 가지고 이어놨죠. 자,
교과서가 들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으려고 했는데 사람들 정말 황당무계한 다양한 답을 제시했는데 여러분들 교육과정만 제대로 정리하고 정리만 했어도 쉽게 쓸 수 있죠.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만 택해도 전혀 고민할 게 없는데 교육과정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머릿속에 없는 지식을 끌어내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합 양식이 뭐냐? 복합적 양식의 어떤 개념을 쓰라는 바였잖아요. 그쵸? 뭐 간단하게 딱 제시되어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교육과정을 지금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 성취기준 분석 방법 3가지 정도를 제시했어요. 뭐 한 15개 정도 제시하면요 실제 그것 자체가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될지를 다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들과 지금 여러분들 안내하기 위한 내용은 되게 다양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성취기준 분석 방법 딱 3가지만 제시하고요. 15개 정도면 그냥 문제 나올 거 그냥 다 읽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 중요성, 여러분들의 어떤 방향 제시, 뭐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용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